네,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자의 가장 큰 책무가 시간을 잘 지키는 건데 지금 이미 시간이 약간 오버되고 있어서 뒤에 이어질 세션 2를 가능한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나름 최선을 다해야겠는데요. 사실 가장 큰 원인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을 한 세션에 너무 많이 모신 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보통 통상적으로 플로우에서 나중에 질문을 저희가 받아야 하는데 좀 짧겠지만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 있으시면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좀 이용해 주십사 미리 양해 말씀 조금 드리고 오늘 세 분의 정말 귀한 토론자분을 모셨는데 정말 양해를 좀 구하자면 미리 10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5분 정도만 조금 말씀을 좀 주시고 그리고 발표자분들은 한 1분 정도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조금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준철 딜로이트 안진 전무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김준철이라고 합니다.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분도 있는데 저희를 부른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실무에서 이제 보는 현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하라는 취지로 제가 좀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 딜로이트라는 데가 이제 컨설팅 하우스인데요. 저희 쪽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용어는 잘 이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미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쓰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이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한글 번역본으로 저희가 번역을 해놨는데, 제조업의 미래라는 거를 이렇게 쳐보시면 제조업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보고 있느냐. 를 이제 정리한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려보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냥 이 IoT 결합 이런 것들의 얘기의 이게 본질이 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가지고, 한 4가지 제조업에 미치는 이 향후, 지금 현재 이제 이 현황들이 향후로 미칠 영향들을 한 4가지 꼭지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 수요의 행태가 변했다.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김영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참여하고 싶어 하고, 개인화 시키고 싶어 하고, 심지어 샤오미 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터넷에다가 자기가 쓰는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걸 업데이트해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해줄 수 있게 하고, 이런 측면에서 제조업의 미래가 그런 이 소비자 수요의 변화를 수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계속 얘기가 있었던 제품의 스마트화, 플랫폼화, 서비스화입니다. GE 케이스 이런 얘기 다 그런 거죠. 이제 엔진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 메인터넌스를 해주면서 메인터넌스 피까지 같이 받는 이런 구조들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최근에 발전소를 만든 데 보시면은 지멘스 이런 데 이 발전기 들어와도 전부 다 메인터넌스 피로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딜로이트가 컨설팅 하우스이기도 하지만 회계법인이기도 하니까 그거 회계 처리하는데 아주 애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쓸지 예측을 해서 단기 비용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특이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D, 적층 제조 기술, 이런 것들 가지고 나온 것 때문에 옛날에는 제조업의 생산성이라는 게 대량 생산을 할수록 단위당 단가가 내려오는 그런 구조로 이제 이해를 해서 대량 생산의 어떤 장점이 얘기가 됐던 거에 비해서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책상 위에서 데스크 매니팩처링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전통적인 경제학의 개념, 대량 생산에 의한 한계의 비용의 체감, 이런 개념들이 더 이상 아주 어느 정도는 유효하겠지만 세게 유효한 개념은 아니다. 특히 퍼스널라이즈 되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4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조업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제조업 생태계라는 게 저희 영어로 그냥 이코시스템 그러는데요. 그거를 얘기하는 할 때 예를 드는 얘기가 중국의 선천 이런 데 이제 이 스타트업들이 쉽게 말해서 30불에 이게 전동위를 30만 원에 전동위를 만들 수 있고, 샤오미 밴드를 2만 원에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는 저희 샤오미에서 만든 스피커폰을 한번 이렇게 LG 쪽에 이제 보여줬더니, 그리고 그게 단가가 3만 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죽어도 9만 원 못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의 어떤 이 협업 모델, 그 다음에 이 만들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이
어느 순간에 어디 가서라도 필요한 걸 쉽게 소싱을 해서 서로 힘을 합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변화가 제조업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소비자 수요의 변화, 제조업의 스마트화 플랫폼화 서비스화, 그 다음에 전통식 경제학의 변형, 그 다음에 제조업 생태계의 변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디파인을 하고 있고요. 아마 거기에 IoT나 4차 산업혁명도 이제 그 영역 안에 이제 들어오는 걸 거고, 4차 산업혁명이 회사 내에서 얘기가 된다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이 넓은 의미에서 산학 간에 연계가 된다면은 이제 뭐 얘기하는 왓슨 같은 그런 형태, IBM 왓슨 같은 그런 형태로 엮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 IT하고 연결된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리가 자리니만큼 저희가 현실에서 이제 본 얘기를 조금 이제 해드리면 저희가 굉장히 이제 기업들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옛날에 9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책에서 보신 거 이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삼성 가서 문 열 때 하고 LG 가서 문 열 때 하고 현대 가서 이렇게 문 열 때 하고 사무실 들어갈 때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뭉성뭉성한 회사도 있고 차분한 회사도 있고 그래도 다 활력이 좀 있어요. 느끼는 게 에너지가 느껴져요. 근데 요즘은 제조업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딱 그냥 이렇게 비 2, 3일 맞은 낙엽처럼 쫙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IMF가 다시 오면은 그 산업에서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손가락에 있는 금바지 빼서 이게 모아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산업 자체가 이제 좀 활력 있게 가야 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 바탕에 깔려야 될 그런 기조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경제 관점에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보다 보면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것들이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유망 중소기업이었던 데가 오늘 가보면은 회사 이제 그냥 납작하게 엎져가지고 직원 10분 중에 3분은 외국분, 4분은 40대, 50대, 나머지 이제 한 20, 30대 한 몇 분 있는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은 이거 망하기 전에 팔아먹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이런 문화로 돼 있는 이제 쉽게 말해서 굉장히 이 허리가 튼튼하지 못하고 이 생태계가 약해져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 발전 능력을 잊어버린 중소기업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이게 수출 경쟁력도 약해지고 우리나라 사업 경쟁력도 약해지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 3차 경제기반 5개년계가 때 70년에 시작한 그때 아마 철강,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조선업 아마 그때 육성했던 그런 아이템들이었을 겁니다. 그것들이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중국이 막 수요를 많이 하면서 따라올 때 2, 3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수출 제일 많이 하는 기업 SK 이노베이션 그랬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근데 그 당시 시점에도 중국의 석유화학 공장들 짓고 있었습니다. 2, 3년은 앞을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다 당하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문 닫으라고 이제 정주영 회장한테 겁박을 했던 이 자동차 산업이 그나마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중후장대형 산업을 끌어가는 거에 한계가 보였으니까 조금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고 조금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이제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기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을 좀 찾아오는 거에 좀 정부가 좀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요즘 뭐 논쟁들이 다 뭐 제조업에 세금 올리냐 안 올리냐 뭐 이런 식이어서 그게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끝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건국대 박광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의 박광서입니다. 오늘 워낙 새로운 얘기와 패러다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사실은 뭐 저희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무역학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보다는 그냥 의견을 몇 가지 좀 첨언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키워드가 서비스 산업 내지는 서비스와 제조의 융합 또는 수출 주력 산업 등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한국무역협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수출 중심으로 해서 산업과 무역을 70년 동안 성공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오늘 우리는 트렌드와 패러다임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쉽지 않은 시점과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경제를 부르짖고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점에 무역 입장에서 교집합을 도출한다면은 서비스를 포괄하는 복합무역의 해외 진출이라고 쉽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비스 무역은 상품 무역과는 좀 달리 개념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의하는 학자들마다 달리 얘기하고 있지만 따라서 그 WTO에서도 서비스에 관한 일반 협정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서비스의 개념 정의는 없고 서비스 거래 형태를 모두 1, 2, 3, 4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무역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서비스라는 형태 또는 아이템의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의 질적 양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비스 경제 또는 서비스 산업 또는 서비스 무역 등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는 서비스가 무엇이고 유망한 서비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큰 화두일 것입니다. 앞에 발표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7월 초 정부는 7대 유망 서비스업으로서 의료, 관광, 컨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산업을 보는 시각을 좀 폭넓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사양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할 때 기존의 제조업 또는 서비스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입히면 모든 것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유통시장을 개방되었을 때 우리가 까르푸나 월마트 등이 한국에 진출해서 긴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토종 유통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지키고 또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또 다른 예로 문화시장 개방 초기에는 일본의 외생문화의 침투를 우려했지만 지금은 우리 한류와 K-팝으로 대표되는 문화 수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과 규제 계획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이 무역협정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환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WTO라든가 FTA에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정부의 의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들여드린 것 같은데 이상으로. 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용석 서경대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경대학교 최용석입니다.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합니다. 요즘 제가 이런 발표 잘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같이 모여서 같이 피곤한 얘기하고 하면 공부 얘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누구 하나 딱히 심플하게 답 얘기해 주는 것도 없고 또 한 줄로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너무 많아요. 이런 발표 자리들이. 저는 훌륭한 분들이 발표했으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정리하고 몇 가지 제안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글로벌 시장화가 되고 환경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 지금 이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환경에서 글로벌 라이프로 살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갖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초스피드로 발전을 하고 초스피드로 제공을 해줘요. 한 예로 아까 7대 유망 서비스 육성 얘기했잖아요. 의료? 대한민국이 개발한 거 의료로 지금 살고 있어요. 전 세계 다른 나라 선진국이 개발한 의료 약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 돈 있어서 해외여행 다 가잖아요. 대한민국 다녀? 아니거든. 콘텐츠? 글로벌 콘텐츠 갖고 먹고 살고 있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는 다 전 세계 최고의 교육 콘텐츠들 갖고 하고 있어요. 금융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대한민국이 만든 소프트웨어 아래 한글 뿐이 없습니다. 지금 이미 글로벌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어느 나라랑 경쟁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뭘 원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생산과 소비에 대한 재분석이 필요해요. 생산이라는 건 중국이 싸게 잘 만들잖아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거 사주세요. 왜 그걸 억지로 우리가 더 어떻게 싸게 못 만들어 그거.
그리고 미국, 유럽이 더 잘하는 건 잘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잘하는 거를 어떻게 생산을 해서 글로벌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비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있는데요. 지금 둘로 나뉘어졌어요. 전 세계가.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 빚도 안 들어오고 먹지도 못하고 그쪽 양극화에 따른 어떤 걸 제공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 소견으로는 전 세계 어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라이프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부가 가치를 얻을 것인가. 한마디로 시장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액션 플랜, 액션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하면 글로벌 시장 중심, 소비자 중심의 액션 전략 플랜을 좀 짜고 빨리 좀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놈의 전략자 1년, 2년 걸리고요. 실행하는 데는 또 3, 4년이 걸려요. 그거보다 그냥 전략을 간단하게 짜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고, 정부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한데, 시장이 너무 빡 가가지고, 시장에 가는 건, 시장 가까이 가서 어떤 정책을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요. 연속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스마트 뜨면 스마트로 우르르 갔다가, 그리고 또 VR 뜨면 VR로 우르르 갔다가, 그리고 이제 또 AR 뜨니까 AR로 또 우르르 가는데 이걸 10년, 20년 하는 게 아니라 1년 하고 딴 데로 가고 2년 하고 딴 데로 가고, 그러니까 차라리 10년 이상 투자하지 않은 거에서 경쟁력 있는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쪽을 하고 시장 쪽은 글로 맞춰서 가는 쪽으로 하되, 솔루션을 위한 이런 심포지엄이란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하면, 첫 번째는 결국은 라이프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라이프 서비스를 위해서 육성 지원책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 하나로는 안 돼요. 이게 날개뿐이 못 만들어, 머리뿐이 못 만들어요. 사람 하나를 만들어서 갖다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CPND 하지 말고 CPND 회사들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라이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원해주고 시장을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디지털 무역관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페이스북에 가시면요. 지금 자체도 이거로 전 세계인들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중소기업들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품 만들어 놓고 해외 시장 못 가서. CS, 국제쇼 나가려면 5천만 원 드는데 5년, 10년 나가야지 그때 조금 반응 와요. 그리고 팔려 나가면은 유통 브로커들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무역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하고 그걸 해주고요. 제 아이디어 하나 내면요. 페이스북이나 그거로요. 방송을 때리는 거예요, 전 세계. 걔네가 붙어서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들 각 분류별로 ICT, 섬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쏴줘요, 그냥. 그 사람들 본다니까. 걔네들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거 못 찾아서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전략이 필요한데, 잘 사는 나라들을 위해서는 문화감성 서비스 해야 됩니다. 이거 먹고 살고 이런 거 서비스 해가지고는 거기 사지도 않아요. 내 자식과 내가 돈을 써서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지에 대해서는 기꺼이 더 3배, 10배의 돈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는 문화감성 서비스로 포장을 해가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많은데, 거기에는 적정기술 박람회 같은 거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해외에 시장 진출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각 나라별로 내 국민부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남의 나라 걸 왜 써요. 근데 전 세계 ODA 시장 보면은 유엔에 149조 정도가 돼요. 우리보다 발전이 덜한 나라의 원조화라는 게, 못 사는 나라를 그냥 원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바뀌었어요. 거기에 같이 해서 그쪽 산업을 일으켜서 같이 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제품을 그 나라에 주고 그 나라에서 그걸 산업 육성을 해서 다시 우리 쪽으로 피드백이 오는, 그게 전 세계 지금 적정기술 박람회라고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년에 유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산업 육성을 위한 동반성장 마이스를 한국에 유치를 해가지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무역협회에서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오늘 제가 여기 올라오고 그랬는지 아침에 케이블 방송 보는데 무역협회인가? 여기서 무슨 코엑스 옆에 무슨 전시장 또 만든다고 뭐 어느 채널에서 막 뭐라 그랬어요. 답답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소견이에요. 왜냐면
소비자하고 인간 중심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국제쇼 많이 다니거든요. 라스베가스부터 가면은 옆에 볼거리 좀 있었으면 좋겠고 편리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아직도 제공자 입장에서 뭐 전국에 뭐 여기 뭐 무슨 코엑스 같은 거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텅텅 비었는데 저기 하냐고. 코엑스만큼 편리하고 서울에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 많고 문화 느끼게 해주고 그런 데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제공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다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코엑스 옆에 더 큰 전시장을 만들어서 해외 사람들 유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자는 게 아니고 제공자 입장에서 말고 이제부터는 소비자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해서 서비스를 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 더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무역협회에 대한 재원까지도 나왔는데요. IMF, 건반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어깨도 무거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길을 팍팍 살려주시는 그런 코멘트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무역협회가 70주년인데 세대로 따지면 한 세대가 30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 번째 세대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42년생이신 분이 무역협회 시작할 때 한 세대였다면 77년이 되게 마감이 됐고 그때 20대였던 제가 이제 은퇴를 1년, 2년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 세대의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캐치업 시대였어요. 그냥 따라잡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돌아보지 않고 내만 앞을 보고 가면 된다. 이 정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사실은 그 다음 세대 때 뭘 줄 수 있을까? 제가 이 주제를 받았을 때는 돌이켜보니까 우리 세대는 앞 세대로부터 야 열심히 해라. 전문가로서 크면 되고 해외 시장이 널려져 있으니까 해외 시장 수출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 잘 살게 돼. 이런 메시지를 전달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와서 어떻게 보시면 이제 비판하시는 분도 있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금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그때는 뭐 미국, 뭐 어디 못 갈 때도 있었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하나인 덩어리에서 살아나는 시대가 돼버리고 거기에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무장시키고 보내야 될까? 제가 아무리 뭐 기술적으로 소비자의 신속히 반응해라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공통점을 하나 딱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방식하고 좀 다른 태도와 방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계에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아까 막 서비스를 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이렇게 해주는 기업들,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 잘 나가는 회사들의 공통된 특징을 하나만 딱 잡으라 그러면 나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을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방 기업을 생각을 하고 있고 당신이 잘 돼야 내가 잘 돼. 이런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우리 세대들은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다음 세대들은 그 정신을 이게 아프리카에서는 우분투라고 그러더라고요. I am because you are.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건 네가 있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데 묘하게도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을 잘 보시면 심지어는 중국의 기업까지도요. 샤오미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같이 하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 정신에 가만 보면 우리 중국에 있는 많은 소비자들이 조금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해 주자. 이런 정신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삽 IoT 같은 데는 당신네 기업의 생산성을 내가 높여줘야 당신 기업이 크게 되고 그러면 우리도 자연히 크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뭐 내용을 알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음 세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시기에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좀 버리고 상대방을 좀 생각을 해주고 상대방의 처지에 서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 당신이 잘 되고 나도 잘 된다. 딱 마지막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라크가 전쟁이 났습니다. 미국이 침공을 해가지고 박살이 난 나라인데 그래도 다시 나라를 새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기기를 수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에다가 의료기기를 수입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대박 터졌다 그러겠죠. 왕창 팔고 말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지휘는 스톱. 우리 당신한테 금방 팔 수 있다. 그런데 이 새로 만들어진 의료기기 이 의료기기는 누가 이걸 다루느냐, 어디에 놓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10년을 쓸 수도 있고 20년을 쓸 수도 있고 30년을 쓸 수 있다. 우리가 먼저 당신네들이 우리 의료기기를 쓸 수 있는지를 먼저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돕겠다. 그래서 과연 가보니까 그 최신 기기를 쓸 수 있는 의대생들이 없는 거예요. 의료기관들이 없고 학생들이 없는 겁니다. 의료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의료기기를 세워서, 학교를 세워서, 의료진들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중동에다가 이 바람 부는 데다가 이 기기를 갖다 놓게 되면 이 기기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모래바람 들어오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 기기를 놓는 장소를 새롭게 다 지어야 된다. 자, 이렇게 다 역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 팔면 얼마든지 팔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팔지 않고 먼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의료진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놓을 수 있는 병원을 짓고 의료 설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팔겠다. 이라크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누가 살까요? 그 다음 세대도 어느 의료기를 사겠습니까? 한국 의료기 싼데 품질 좋아. 근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는 미국보다 20% 싸. 이런 제한밖에 없다고 치고 미국은 그런 제안을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어느 시장이 살아남고 어느 시장이 정말 그 시장이 미국의 시장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세대는 이런 세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꼭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케이스를 우리 무역 관련되시는 분들은 좀 제발 좀 스터디하시고 유념하시고 앞으로 시장을 나가는 방식을 기술적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디지털을 이용을 해서 신속하게 저렴하게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앞서서 우리의 태도, 정신, 자세가 이제까지하고는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서비스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혁신, 제품 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그런 거가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주변에 그런, 어드바이스나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 아시면, 연결을 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 아까 필룩스 사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진행했던 거는, 제조업체들의 매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매 디시전을 내리는 매장에서의 소위 얘기하는, 경험 디자인. 그 다음에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 경험 평가를 해야지 사실은 경험 관리를 하거든요. 경험 평가를 하려면 저희가 만든 것 같은 그 특화되어 있는 툴을 이용을 하지만 리얼타임에 진짜 경험이라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매장의 경험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것들 도와드리고 있고요. 재활 관련된 회사도 도와드리고 있고, 조그만 가구 업체도 뭔가 새로운 맞춤화 시장으로 가는 그런 시장을 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드리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업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그런 리드가 있는 분들을 아시면 많이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나는 내가 이런 제조업의 서비스화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서비타이제이션 프로세스의 전문가가 돼서 서비스 디자인 전문가가 돼서 여러 제조 기업들,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 기관들 혁신하는 그런 두뇌 산업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찾아오세요. 그게 바로 그런 분들 인력 양성하는 거가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교육부의 두뇌 BK21 사업의 특화 전문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패러다임 바뀌고 정책 바뀌는 거 이거는 사실 근데 제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 두 사이드에서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아주 귀한 말씀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구나 끝까지 정말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